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490명 늘리고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증원해 3천여 명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의사제인데요. 늘어나는 인원 모두 10년간 지역 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합니다.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총 3,342명의 지역의사가 배출됩니다. 소아과를 찾아 원정을 떠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했던 지방의 절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하지만 과거 윤 정부 시절 2,000명 증원 강행이 불러왔던 의료 마비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혹시 의정 갈등 시즌2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번 의대 증원안은 독립기구인 추계위원회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야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입니다. 의사단체는 이제 기득권 수호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지방의료 붕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 배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가 인구 30만 미만 도시에서 교통문화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상주시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 기간이 매년 교통사고가 늘어나는데 왜 평소보다 더 위험한 걸까요? 일단 장거리 운전이 많고요. 네. 또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차량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명절하면은 추석하고 설인데 네. 추석 때는 가을인데 이 설은 겨울이거든요. 그렇죠. 이 겨울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날씨도 춥고 눈도 내리고 또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은 야간 심야 운전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이스 같은 게 많이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많고 또 이 환경 조건은 별로 좋지는 않고 날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차량에 대한 문제점도 없게끔 철저히 준비하시고 운전자도 다양하게 안전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연휴 전에 꼭 해야 할 자동차 점검 항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계절별 차이는 크게 없어요. 네. 문제는 단골 정비업소에 미리 들리셔야 되지 지금 설 연휴 가까이 가게 되면은 정비업소가 차들이 많이 밀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차량을
정비사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좀 일찍 가게 되면은 좀 여유 있게 보고 하나하나씩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가셔서 특히 이제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가 또 공기압 말고도 홈의 깊이가 1.5mm 미만으로 마모가 많이 되게 되면은 미끄러집니다. 네. 이때는 타이어 교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배터리 쪽이 2년 반, 3년 됐다 그러면은 가르셔야 돼요. 네. 한순간에 나갑니다. 전조현상이 별로 없어요. 어허. 일반 뭐 배터리가 나빠진다는 전조현상은 일발 시동이 안 된다든지 또는 전조등 등화장치가 어두웠다 밝았다 반복하면은 배터리 수명이 다 된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한 2년만 3년 되면은 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은 이 20-30%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번엔 뭐 연휴가 이제 또 며칠 길다 보니까 장거리 뛰실 때 이 지역에 따라서 요새는 뭐 지역의 온도 변화도 그렇고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거 또 거기다 냉각수라든지 엔진오일 또 워셔액도 100% 충전을 하시고요. 또 와이퍼 고무 같은 경우에도 앞유리 닦는데 유리에 물자국이 생긴다 그러면 수명이 다 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차량에 문제가 없게끔 특히 8, 9년 된 중고차다 그러면은 일반 신차급보다도 고장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가 고장날지 모릅니다. 네.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저기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가 아플지 모르거든요. 어허, 예, 네. 마찬가지로 차도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량 점검 철저히 한번 전체적으로 하시고 또 메모하셔서 아이들이 어리다 그러면은 뭐 병의원 미리 들리셔서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애는 감기가 많이 걸려 또 아토피 알레르기가 있어 아이들마다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의원 미리 들려서 일주일치 약 같은 거 미리 확보를 안 하시게 되면은 이 설 연휴 때 보면은 병원이 여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또 아이들이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엉망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 놀거리, 먹거리 뭐 이런 거 특히 어리게 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물에 대한 것들도 메모하셔서 차에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메모를 하셔서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차량은 부부 특이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예, 부부가 이제 교대로 운전하면 되는데 혹시 제 3자가 운전한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하시면 돼요. 보험은 뭐 일주일 열흘짜리 2, 3만 원이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24시간 이전에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요새 보험사마다 바로 직전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은 미리 하시게 되면은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장거리 운전할 때 이 피곤함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대 운전이고요. 네. 그리고 조수석이 자는 자리가 아니라 운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운전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예, 운전자 눈꺼풀 상태 보고 말도 시켜보고 또 차량이 차로 따라서 차선을 밟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입에다 먹거리도 넣어주고 자꾸 말을 시키면은 졸음이 확 달아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휴게소 졸음쉼터 쉬셔서 교대로 운전하시고 요새 이렇게 가족을 예전에는 보통 출퇴근할 때 나홀로 차량이 많은데 네. 이렇게 명절 때는 가족을 대표해서 가다 보니까 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또 혼자 운전하면서 졸린데 허벅지 꼬집으면서 졸음 쫓으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예, 배우자를 믿고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긴 거리를 운전하게 될 때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일단 이 운전자의 운전 특성에 따라서 나는 졸음이 많이 발생을 해 그러면 자주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뭐 1시간 반마다 들어가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졸음이 많이 온다 그러면은 졸음쉼터나 휴게소 같은 데서 한 2, 30분 쪽잠 자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고 또 좋은 방법이 이 외부 유인 모드로 공기 들어오게 만들고 창문도 수시로 내려서 바람이 확 들어와서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확 시켜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좀 더 신선한 공기 마시면은 훨씬 더 잠을 쫓을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성 뭐 최대 90%까지 사망률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네. 이거와 비슷하게 위험한 것이 운전 보조 기능이에요. 어허.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스마트 크루즈나 에이다스나 또는 레벨
2 정도의 그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다 운전 보조 기능이거든요. 이거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 눌러놓고요. 안에서 탑승객 같이 얘기만 하고 뭐 휴대폰 보고 이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 번 사고 생기면서 사망자 여러 명 발생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아직은 레벨 4 자율주행차는 나온 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그래서 자신의 운전 방법만 믿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 지켜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새벽이나 야간 운전을 하지 마세요. 전방 시야도 어두워서 몇 배 위험도 하고요. 또 블랙아이스 같이 얼음이 온 경우에는 더더욱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요새 뭐 대한민국 사통팔달로 길 잘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교통 정보 들으시고 날씨 정보도 들으시고 확인하셔서 지름길 같은 거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미리 이제 어디 갈 때 컴퓨터로 미리 확인을 하세요. 길을.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꼭 보조를 쓰셔야지 내비게이션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우회도를 간다든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 내비게이션 찾아갔더니 막상 목적지에 다다라 보니까 아니 아까 이거 직선으로 오면 5분인데 왜 이렇게 돌렸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꼭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확인하셔서 운전할 때도 그 교대 운전 뭐 휴게소 확실하게 쉬시고 그러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점검 말씀드렸는데 제작사 중에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브랜드별로 무상 점검을 해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브랜드인데 이게 내가 가는 길에 있나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들리시게 되면은 타이어 공기압 다 채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워시액도 채워주고 와이퍼 고무도 교체해 주는데 다 무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차량도 전체 한번 점검돼 주니까 혹시 차량 점검을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찾아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명절 기간이 특히나 차가 많이 막히는데요. 이런 극심한 정체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졸음운전에 대한 부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네. 가다쓰다 반복할 때 고속도로에서는 가다쓰다 반복할 때 이 옆에 길이 앞차하고 간격이 이 감이 떨어져요. 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부닥치는 추돌 사고도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깜빡 조는 경우에 더 심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차가 서 있다 그러면은 내가 8, 90km 달리다 갑자기 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중 추돌 사고도 발생을 한다는 거 꼭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이 뭐 차에 대해서는 아까 점검 안 하시게 되면은 고장은 물론이고 차량 화재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에 대한 준비물 같은 거 좀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전자석 그 안전띠 의무화가 돼 있는데 그렇죠. 네. 아이가 어릴 때 뒷좌석을 용품을 팔았어요. 뒷좌석을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용품이 있어요. 네. 뒷좌석 운동장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마음대로 놀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안전띠 다 매셔야 되는 거고 네. 또 아이가 어리면 카시트 놓고 꼭 앉아서 놀 수 있는 거리. 예, 그리고 뭐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세요. 던지다가 그게 운전석이 떨어졌는데 밑에 있는 이 브레이크 페달 밑으로 낀 겁니다.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어떤 위험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겠네요. 예, 꼭 그래서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가다서 반복해서 막히면은 네. 막히는 것 자체를 그 고향을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냥 네. 즐겁게 결국은 화낸다고 막히는 게 뚫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양보도 해주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린데 이 부모님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초등학생들 있죠. 네. 이런 친구 있으면 부모님이 교통법규 너무 잘 지키는 거 아시죠? 네. 예, 왜냐하면은 이 순간적으로 말도 뭐 욕 나오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가 어리면은요 교통법규 그렇게 잘 지키십니다. 근데 그게 꼭 아이들이 없어도 평상시 그렇게 지키시면은 그리고 여유 있는 운전에서 앞에 차 오면은 비상등 깜빡이 키면 이렇게 끼워준다든지 그리고 양보를 받았으면은 내가 비상등 켜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은 훨씬 더 이 난폭이나 보복 운전도 없고
즐겁게 명절을 셀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차량에 대해서는 꼭 조심운전, 안전운전, 배려운전, 양보운전 네. 아무리 강제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절 음복 문화로 음주운전 위험성도 매년 반복되는데요. 음주운전 그렇습니다. 절대 금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음주는 뭐 아시겠지만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이 될 정도인데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우리나라가 음주 문화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음주해놓고 뭐 사고 일으킨 다음에 이 심신이 미약해서 감경한다든지 뭐 이런 재판 과정들도 많았어요.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음주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도리어 가중을 해줘야 돼요. 가중 처벌해야 네. 돼요. 그래서 음복 같은 경우도 뭐 조상 기리면서 간단히 반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입에 대지 마시고요. 혹시 뭐 고향 가셔서 친인척에 가서 술 한 잔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한 명 기사를요 꼭 대동을 해서 술 전혀 못 마시게 만들고요. 본인이 네. 드시든지 대비책을 그렇죠. 만들어 오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음복 문화로 인해서 딱 뭐 요 한 잔은 반잔은 괜찮겠지라는 거 꼭 그 지양을 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설 연휴 앞둔 운전자들에게 안전 메시지 한마디 해주실까요? 가시는 것도 중요한데 돌아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돌아오시는데 귀경길, 귀성길 돌아오실 때 마무리까지 잘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돌아올 때는 다 지쳐서 차량 안이 운전자 빼놓고는 전멸한다 그러죠. 다 자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다 자면은 전파되니까 네. 졸음이요. 그래서 조수석 쪽은 꼭 졸지 마시고요. 교대 운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완전히 주차를 시킬 때까지 마음 놓지 마시고 꼭 신경 쓰셔요. 그리고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릴 때 한두 개 안 내리는 경우 있어요. 집에 네. 도착해서 바리바리 싸주셨는데 안 내려서 일주일에 봐봤더니 이 봉다리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하. 이미 못 먹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청소도 그렇고 실내 같은 거 뭐 빵이나 떡 같은 거 자석 밑에 떨어진 것들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게 말라가면서 곰팡이 슬게 되면 아토피 알레르기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꼭 이 갔다 오실 때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신경 쓰시고 가족을 대표한다는 생각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좀 여유 있게 운전하면은 더 복받은 새해가 설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설 명절 평안히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2월 한 달간 통 크게 쏩니다. LG 패스트샵 안동 분점 세단장 그랜드 오픈.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푸짐하게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옥동 대구은행 건너편 LG 패스트샵 안동 본점 세단장 그랜드 오픈.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른해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른해. 1670-0394 자이SND.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우리 동네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왔네.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언제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이 목도리가 어울릴 줄 알았어요. 나의 취향까지 잘 알고 있는 골목마다 특별한 정이 가득한 우리 동네 이웃상권. 이걸 누가 평가하겠어요? 올겨울엔 우리 동네 이웃상권에서 따뜻함을 만나보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5분 2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상주시가 인구 30만 미만 도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이재열 과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주시가 국토교통부 발표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았었는데 4년 만에 소직 상승을 거뒀거든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먼저 소감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교통의식과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우리 시 관련 부서 직원들, 그리고 경찰서, 상주교육청, 모범 운전자회 등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21년도에는 하위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는데 지난 4년간 우리 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교통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 1위 성과는 단순한 순위 상승이 아니라 안전한 도시로의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매우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교통문화지수라는 게 단순히 사고가 적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인가요? 예. 교통문화지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 30만 이상 시하고 30만 미만 시군구를 구분해서 운전 행태 영역, 교통안전 영역, 보행 행태 영역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표를 이제 조사하고 파악을 해서 자치단체 간의 교통문화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전 습관이나 보행 행태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위는 각 그룹별로 이제 A 등급에서 E 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민들의 일상적인 교통 이용 문화하고 도시의 교통 안전 수준을 함께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에는 상주시가 42위 D등급을 받았거든요. 네. 이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한 건가요? 예, 당시에 우리 시가 하위권에 이제 머물렀던 가장 큰 원인이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인프라가 부족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약자 보호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이제 무단횡단 방지 시설, 보행자 신호 개선, 과속 단속 강화 등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하고 경찰서가 협력을 해서 교통사고 현황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또 교통사고 잦은 구간 및 위험 지역에 이제 우선적으로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매년 교통안전시설 보급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확충하셨나요? 예, 저희 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이제 경광등 이런 이제 교통안전시설물은 네. 운전자한테 이제 이원 지역임을 인지시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제 가속 단속 카메라, 방지턱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물리적으로 규정 속도를 지키게 함으로써 이제
신호 및 제한 속도 준수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중심지인 상산로와 중앙로에는 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이제 그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24년부터 후면 가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륜 자동차의 신호 준수하고 가속 억제를 또 하게 되었고 안전모 착용률도 크게 향상이 되는 그런 이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또 2022년부터는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게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은 우리 시가 지금 인구의 38.6%가 65세 이상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을 해서 농촌 지역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22년에 우리 시가 경북경찰청하고 상주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을 해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가지고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그 가장자리에 LED 도로 표지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줄여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보행자는 도로 표지병 외측으로 보행을 하게 해가지고 어르신 및 주민들이 야간에 교통사고 예방에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이게 매우 높은 사업이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행 형태 점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상주시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저희 시가 보행 형태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 이제 비결은 보행 약자의 생명 보호를 이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사고 위험이 높고 무단횡단이 잦은 도로에 무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고 보행자 이동 동선을 안전하게 유도했고요. 또 어르신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더욱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서문 사거리 등 교차로에다가 바닥 보행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단일로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보행자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대기 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좀 하는 사례가 잦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대기 시간을 사전에 인지할 수가 있으니까 보행자분들이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설물 설치 같은 하드웨어 못지않게 시민들의 운전 습관 같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텐데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같은 하드웨어 못지않게 시민들의 운전 습관과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상주 시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눈에 띄게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전에는 단일로 보행자 신호등에서 신호 위반하던 차량들이 이제는 신호를 좀 준수를 잘 하시고 규정 속도로 운전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행동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문화도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르신들 이렇게 비롯해서 시민들이 무단횡단이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 네. 이 이유는 이제 상주시하고 교육청, 경찰서 이래 유관기관들하고 시민단체가 교통안전 교육 캠페인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온 이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또 함께해서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이제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은 시에서 설치를 하지만 그 시설을 완성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속 방지턱, 무단 횡단 방지 펜스 등 안전시설이 때로는 이제 운행이나 보행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전국 1등 교통안전도시 상주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전 시민의 온 마음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도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안전도시의 상주 명성을 앞으로도 지켜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이재열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네. 매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대통령 지지율 아주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소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5.8%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조금 내려와서 39.1%, 30%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긍정은 조금 올라가고 부정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긍정이 조금 올라간 게 코스피 주식시장 지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코스피 5천을 달성하고 싶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어수선했던 전국 상황이 좀 수습되고 정권이 출발하면서 상당히 또 주식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역대 우리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에 이 코스피는 5,354.49포인트로 끝이 났거든요. 무려 5,300. 일각에서 나오는 6,000피, 6,000 코스피, 7,000 코스피 이야기가 또 나오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이 주식시장이 그만큼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상당히 저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이제 이 다른 외국 국가의 기업의 가치를 평행해서 PER을 또는 PBR을 조정한다 그러면 또는 EPS를 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6,500에서 7,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따져본다면 단순히 뻥튀기처럼 올라가는 건 아닐 테고 분명히 물론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개인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이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30대 그리고 기존 지지층인 40대, 50대를 포함해서 60대까지도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또 블루 칼라 외에도 대통령의 이 주식 코스피 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받는 주부층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걸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유보다도 물론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전명하는 것도 무주택자에게는 분명히 긍정적 신호,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의 지지율 견인에
중요한 또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시장을 보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특정 기업도 AI 반도체 등에 집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코스피 시장의 숫자만 보고서 일종의 판타지, 이른바 이제 환상적인 그런 이 딜레마 현상도 있거든요.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럼 다 돈 벌었겠네. 근데 지금 우리 시총의 거의 절반가량인가요? 뭐 매번 올라가니까 이것도 늘 또 업데이트가 돼서 또 재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른바 삼닉 현상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줄여서 삼닉이라고 그러는데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 주식 시장이 AI 반도체에 몰빵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다지 수익이 짭짤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처로서 이 몰빵이 되는 것이 또 집중이 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른바 기업의 펀더멘털 또 다양한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항상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전자산과 그다음에 위험자산의 이런 균형,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은 꼭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상승장이 올라타겠다라고 하다가 자칫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이 특정 기업에만 너무 매몰된 것은 곤란하다. 미국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S&P 500이나 또 나스닥이 있지만 엔비디아나 또는 이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에만 팔란티어에만 매몰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주식시장에 다른 또 챔피언들, 유니콘들을 더 키워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직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 시장 속성상 금방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의지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일말의 기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나오더라도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안에만 생각하다가는 부동산은 결국 건드릴 수 없는 대마불사, 이른바 너무 시장이 커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그런 부동산 장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시발이 부동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는 중단하고 부활시키고 그 외에도 임대 다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었던 그런 혜택들도 좀 이제는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다각도로 이제 세제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송앵커 말씀대로 실제로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집이 한번 인허가에 들어가서 지어지는 데까지 요즘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층화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 지방의 경우에서는 5년에서 7년이거든요. 그러면 다 정부가 임기가 대통령이 끝나고 난 이재명 정부, 포스트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논할 일인데 대통령은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적어도 내 지지층들이나 또는 중도층을 결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 이유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의 부동산과 관련된 강한 의지 천명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도 나오거든요. 네. 두 가지가 다 있다. 일말의 기대 효과 플러스 정치적인 견인 효과 두 가지를 다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당청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차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서 전준철 변호사를 택한 것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사과까지 했는데요. 당청 갈등이 표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것 또는 직접 관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중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서두르는 거였다면 왜 합당이 안 됐겠습니까? 대통령도 마뜩하지 않다. 그러기에 김민석 총리도 전면적으로 나서서 합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외에도 뭐 이현주, 강덕구 등등등 한준호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된 이른바 친명, 찐명파에서 상당히 강하게 거칠게
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정청래 대표 또 김어준, 유시민 이런 인물들은 또 문정복 이런 인물들은 최고위원이죠. 강하게 또 합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것이 빌미가 된 거죠. 송영국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준철 변호사 이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청래 대표나 당의 이런 평가들보다도 더 높은 상황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누구냐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끌어와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바가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 출신이에요. 네.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윤석열의 기치를 들었던 특수부 검사, 역량 있는 검사라고 나나 이 인물을 정청래 대표와 매우 가까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현 최고위원이 발탁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뭐 경로설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로설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그렇죠. 이제 경로하는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 대통령은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낸 유행어 불쾌했을 때가 그거거든요. 예의가 없어. 상당히 네. 예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역정을 내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당연히 이 이재명 대통령의 목을 재워왔던 그 재판에 또는 그 리스크를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법사위만 거쳐도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알 텐데 법사위조차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급해도 너무 급했다. 그래서 이 합당으로 가는 길을 걸어친 것이 아닌가. 어허. 이런 또 분석까지 네.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에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방선거 전에 그러면 정 대표에게 일종의 큰 타격이 가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링의 건투와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1차 다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링 위에서 일단은 넘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전체 이 경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 12라운드의 경기를 다 끝내고 최종적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가는 8월 전당대회입니다. 6월 지방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합당도 6월용이 아니라 8월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또 화가 나 있고 뿔이 나 있는 사람은 조국 대표거든요. 네. 게다가 내일입니까? 내일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대표는 싹 뺐어요. 싹 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3당이거든요. 더군다나 네. 합장까지 논의되어 왔었고 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 조국 대표가 상당히 불쾌해서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3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뭘 건너간 걸로 알겠습니다. 이랬단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상당히 이런 갈등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제 바깥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또는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결코 이 충돌이 갈등이 감춰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청래 대표로서는 1인 1표 이후에 그걸 탄력을 붙여서 합당까지 갔더라면 8월 전당대회가 사뭇 유리해지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완전히 반발에 지켜가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예봉이 꺾였다. 실제는 그동안 정청래 대표를 측면에서 후원해주던 김어준 방송인은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도 뭐가 안 될 게 있느냐. 이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더 화근을 만들어버렸고 네. 심지어는 합당에 대해서도 합당을 못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종일관 정청래 대표의 편을 드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민주당 내 일각에서 친명 쪽에서는 김어준 손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이 TK 출신이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유시민 작가가 최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가장 싫어하는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 김민석 총리가 아마
후단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아마 정몽준 쪽에 있었던가요? 뭐 이렇게 또 이제 이 기억을 재소환해버리는 네. 김민석 총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는 이 갈등이 봉합되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린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합당이 6월 지방선거 전에는 불가하게 됐는데 그럼 네. 8월 전당대회 전에 다시 합당 얘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소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선이 끝나고 나면 물론 그 논의가 있을 건데 그 논의하는 기구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전당대회 이른바 권력 쟁탈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합당이 우선일까요? 아니면은 친청이냐, 친명이냐로 뭉치는 게 우선일까요? 아무리 봐도 친명이냐, 친청이냐 뭉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된다면 이건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유리해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도 합당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 주간 굵직한 시사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